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자, 항해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더 화면 방식, 지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크게 있죠. 진방위 지시 방식, 놀스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위 지시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헤드업이라고 하고, 각각 차이는 뭐냐면 진방위 지시 방식은 진북이 레이더 화면의 상단에 오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헤드업 방식은 선박의 선수 방향이 레이더 화면에 이렇게 상부에 오게끔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헤더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헤드업 같은 경우는 브릿지에서 우리가 창문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랑 레이더 화면상이랑 일치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놀섭 같은 경우는 선박이 변침을 했을 때 주변에 사물 있죠. 그대로 사물들은 있고 레이더에 선수 휘선이 움직입니다. 반면 헤드업 같은 경우는 선수 휘선은 레이더 상방을 계속 가리키고 있고, 선박이 변침을 하면 물표가 그 변침 반대 방향으로 물표들이 움직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잘못 설명한 것의 개수. 일단 요거는 맞죠. 놀섭 방식은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레이더에 의한 위치 측정이나 항로를 감시하는 데 좋다. 이런 특징이고요. 그 다음 헤드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표의 영상이 조타실에서 본 상태 그대로 표시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장애물 운동 및 배치 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자, 이거는 왜 운동 배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편리하다고 되어 있냐면, 브릿지에서 바라보는 실제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니은도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코스업이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특정 침로를 레이더 화면 상방으로 그냥 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해 상태, 선박의 어떤 운항 상태, 해상 상태에 따라서 항해사가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업 방식은 기준 침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이미 설정된 침로를 기준으로 표시된다. 역시나 놀섭과 조금 비슷한 장점을 갖겠습니다. 특정 방위가 상방에 고정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잘못됐죠. 상대 운동 지시 방식은 육지나 고정 물표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선박의 변침에 따라서 그 변침 방향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봅니다. 레이더에 의한 거리 측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레이더 거리를 측정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거리원이 있고 가변거리원이 있죠. 이 가변거리원은 그 선박을 좀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VRM이라고 해서 Variable Range Mark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정거리원은 뭐냐면, 요렇게 레이더 화면이 있으면 보통 레이더 화면 중간에 선박이 있잖아요. 주변으로 요렇게 동심원 모양의 눈금 같은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말하자면은 어떤 물표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1해리만큼 떨어져 있구나. 어떤 물표가 여기 있습니다. 1해리, 2해리, 3해리. 3해리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거리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가변거리원은 뭐냐면, 고정거리원은 말 그대로 화면에 그냥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변거리원은 움직일 수 있어요. 딱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원이, 색상을 가지고 있는 원이 딱 뜨고, 레이더 계기판에 이런 노브 같은 거를 이렇게 뺑그르르 돌리면은 요 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선박과 이렇게 맞춰주면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정확도는 뭐가 더 좋냐? 고정거리원이 정확합니다. 더. 반면에 가변거리원은 간편하죠. 내가 원하는 순간에 거리 조절할 수 있고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데, 고정거리원 같은 경우는 이 눈금이 배경처럼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 물표가 그 지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니까 보통 물표까지 거리 측정 시는 가변거리원보다 고정거리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변거리원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변거리원을 쓴다. 자, 레이더 이용하여 선위를 측정할 때 가장 부정확한 방법을 고르시오. 선위라는 거는 보통 위치선이
두 개가 필요하죠. 적어도 위치선 두 개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하나 위치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그려서 그 교차점을 선박의 위치로 구하는 건데, 어떤 거를 가지고 위치선을 냈냐에 따라서 선의의 정확도가 갈릴 거예요. 위치선 중에서도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는 실측 물표, 실측 방위선. 굉장히 정확하죠. 자, 두 번째, 레이더를 통한 거리, 뭐 거리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더를 통한 방위선. 얘는 정확도 굉장히 떨어져요. 보통 이제 EBL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정확도 굉장히 떨어져서, 자, 그럼 이 세 개의 방식으로 낼 수 있는 위치선을 조합을 했을 때 선의들이 쭉쭉쭉 나올 거고 정확도가 결정이 날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가 제일 정확하냐? 지금 레이더 이용한 거라고 돼 있으니까 실측 방위선을 하나만 쓰겠습니다. 실측 방위선 그리고 레이더 거리 1 사용을 했을 때 1등이겠죠? 물론 뭐 실측 방위선 두 개를 쓰면은 100% 1등이겠지만 지금 레이더를 이용한 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쓴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더 거리 1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요것도 정확하겠죠? 다음 레이더 거리 1 플러스 레이더 방위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꼴등은 레이더 방위선 두 개. 그쵸? 제일 정확하지 않은 위치선 두 개를 가지고서 선의를 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꼴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두 개 이상의 레이더 방위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4번의 선회권. 선회권은 한 가지 그냥 공식처럼 알아놓으면 좋은 게, 뚱뚱한 선박들 있죠? 요런 애들이 선회권이 작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방형비척 계수가 큰 선박, 요런 애들이겠죠. 근데 여기는 뭐 작은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선회권을 작게 하는 요소를 구하는 거라서 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랫킬. 플랫킬 같은 경우는 용골이 말하자면 평평하고 뚱뚱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용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뚱뚱하죠. 그래서 선회권이 작아진다. 천수의 영향. 천수라고 하는 거는 얕은 수심이잖아요. 해저가 이렇게 있고 수심이 별로 깊지가 않아서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속도를 내면 낼수록 계속 내려앉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프로펠러라든지 타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을 밀어낼 수압도 부족하고 마찰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의 영향이 있으면 오히려 선회권은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체 길이가 짧은 선박.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선체 길이 짧은 선박 하나 그려보고요, 선체 길이 긴 선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가 선회권을 그리는데 이 긴 선박 같은 경우는 선회를 할 때 이 옆면의 마찰 저항, 해수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반면에 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선회권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래서 짧은 선박이 선회권은 더 작더라. 큰 타 면적비. 타라는 건 선박 뒤에 타판 얘기하는 거고, 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선회의 성능은 좋아지고 선회권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그리고 비교 볼게요. 뚱뚱한 선박들이 선회권 작아진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플랫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형비척 계수, 선박의 비만도라고 할 수 있는 방형비척 계수가 큰 선박, 이렇게 했었는데 trim by the head, 즉 선수 트림을 갖는 선박도 선회권이 작아집니다. 자, 요거는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선수 트림이 있으면 앞쪽에 이제 선박이 잠겨 있는 면적이 커지게 되고 피버팅 포인트가 앞으로 전진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회권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선회권 작아지고. 자, 근데 흘수가 큰 선박은 주의를 해야 될 게, 흘수 큰 애들이 선회성이 좋거든요. 선회성 지수, 우리 K라고 하는 거 있죠? 선회 각속도. 선회성 좋아요. 근데 선회권은 커요. 그러니까 선회권은 크다는 건 결국에는 큰 원을 그린다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리을의 이 부분하고 조금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선박의 옆면이 해수의 저항을 받으면서 선회권이 커진다고 했는데 두 선박 비교해 볼게요.
하나의 선박은 흘수가 요 정도였고요. 하나의 선박은 흘수가 요 정도였습니다. 그럼 회두를 요렇게 할 때, 선박이 회전을 할 때 얘는 요만큼만 선의 저항을 바꿀 건데 얘는 물에 잠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만큼 전체 다 해수의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선의 자체는 잘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의 권을 그려봤더니 선의 권은 흘수 큰 애가 작지 않고 크더라.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선의 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큽니다. 선의 권이. 그 다음에 선미 컷업. 자, 아까 흘수 부분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물에 잠겨있는 이 부분이 너무 크면 선액권이 커지네. 컷업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선이라든지 군함들이 기동성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컷업을 해가지고 선액권을 좀 작게 만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스케그라고 해서 오히려 하나를 더 덧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선액권은 좀 커지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침로 안정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지금 이런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감각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되고 조금씩 원리적인 걸 물론 여러분이 다 이해를 이제 이미 하셨어야 된 상태고 지금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해를 막 할 단계는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나름대로의 어떤 키워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설명, 마찰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찰 저항은 저속선 기준으로 했을 때 선박이 받는 저항 중에서 외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 볼게요. 선체 표면은 물과 접하게 되므로 물 분자의 점성, 자, 물에 끓기는 거죠. 선박이 항해를 하는데 주변에 물이 이렇게 흘러 지나가면서 선박을 끓고 지나가고 선속을 낮추고,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보니까 끝에 조파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찰 저항이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선적 표면은 미끄러움에 반비례하며, 자, 요 부분 고속일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진다. 마찰 저항의 특징이에요. 마찰 저항은 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선박이 느린 선박에서는 이 마찰 저항이 굉장히 큰데 배가 일단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물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점성을 만들어서 생기는 마찰 저항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마찰 저항이랑 선속은 반비례한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조파 저항은 선체 저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까 말했죠. 저속에서는 조파 저항이 아니라 마찰 저항이 많이 차지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틀렸네요. 자, 조파 저항 다시 좀 더 볼게요. 조파 저항은 수중의 압력 분포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며 선박 속도 증가에 따라 줄어든다. 아까 마찰 저항의 선박 속도 증가에 따라서 줄어드는 건 봤어요. 근데 조파 저항은 또 반대입니다. 조파 저항 쉽게 생각해서 얘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선속이 크면 클수록 와서 갖다 박히는 파도의 힘이 더 세겠죠. 저항이 더 셀 거예요. 그래서 조파 저항은 오히려 증가하더라. 그러면은 선속과 조파 저항과의 관계는 마찰 저항하고는 다르게 비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까 마찰 저항처럼 줄어든다라고 돼 있고 줄어든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로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옳지 않은 거 개수 총 4개 해서 3번이 되겠고요. 초굴절과 아굴절. 초굴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초굴절 같은 경우는 대기의 위쪽이 따뜻해지고 아래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든지 전파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도가 올라가기에 따라서 상대습도, 즉 상대습도가 낮아지면, 즉 건조해지게 되면은 역시나 초굴절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심해지면은 도관 현상이라는 것도 발생하더라. 이런 거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라든지 남북 회기선이라든지 굉장히 덥고 이
건조한 그런 곳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갔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덮어버렸다. 그 다음에 아굴절. 아굴절 반대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덮어버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가다가 위로 휘어요. 위로. 그래서 이 습도 관계도 반대입니다. 고도 올라감에 따라서 습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발생하기 쉽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유빙 지역, 극지방, 눈 많이 오고 습하고 그리고 춥고 요런 데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설명을 보니까 아굴절은 전파가 아래로 굴절된다. 틀렸죠? 위로 굴절되고요. 아굴절 높이에 따른 기온 하강률이 급격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점 이제 추워지죠. 근데 그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급격하다. 아주 빨리빨리 추워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윗부분이 지금 차갑고 차가운 공기가 덮어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가운 공기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점점 빠르게 추워지는 거라서 이 급격하다라는 거 잘 봐두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초골절은 중동해역, 뜨겁고 건조한 곳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굴절이 심하면 도관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아굴절은 도관현상 일어나지 않고요. 보통 초골절에서 도관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답이 3번. 자, 1조 부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조 부등이라고 하면은 조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석이 하루에 2번 발생하죠. 자, 고조 한 번씩 그 2번 발생하고 조조가 또 발생하죠. 근데 보면은 첫 번째 고조와 두 번째 고조의 높이 차이가 나고요. 첫 번째 저조와 두 번째 저조에도 높이 차이가 나요. 요런 어떤 조석의 하루 동안의 높이 차이가 불일치하는 거를 우리가 1조 부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1조 부등은 조석이 불규칙한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조석이 센 아주 규칙적인 곳에서는 오히려 1조 부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석을 만들기 때문에 요 관계 하나 알고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달이 분점조 부근에 왔을 때, 자, 이때는 달이 적도 위로 지나갈 때라고 생각하면 되고 굉장히 조석이 셀 때라고 했었죠. 이때는 굉장히 강하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1조 부등이 보시다시피 크지가 않습니다. 예, 맞고요. 같은 날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2회의 고조 또는 저조의 높이와 열조 간격이 같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 고조와 저조의 높이 다른 거 그리고 월조 간격이 같지 않은 것도 다 말을 합니다. 자, 월조 간격이라고 하면은 이 고조 간격, 저조 간격, 고조 간격 다 통틀어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것도 1조 부등에라고 얘기하는구나. 심한 지방은 표제 기사에 기재되고요. 1조 부등이 미비한 경우에 1조 부등이 미비하다라는 거는 요거죠. 그쵸? 이럴 때는 반일 주조, 하루 동안의 조석이 한 번만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조 부등이 미비할 때 반일 주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조 부등이 심하거나 현저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적으로 제가 굉장히 심한 1조 부등을 그려볼게요. 고조와 고조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1조 부등이 굉장히 심한 건데 이렇게 너무 심해지면 원래 하루에 2번 발생해야 되는 조석이 하루에 2번으로 끝나지 않고 합쳐져 버리면서 그냥 한 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부등이 미비가 아니라 심한 경우에 반일 주조, 하루에 한 번의 조석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해도의 기준면에 대한 설명. 해안선 같은 경우는 약 최고 고조면이고요. 그리고 조승 같은 경우는 평균 수면이 아니라 기본 수준면. 자연물표는 평균 수면. 마스트가 노출된 침선,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합시다. 마스트가 노출된 침선이라는 건 침선이 있는데
그 침선의 마스트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위험물인데 해도에다가 이런 애들의 이제 높이, 이게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와 있냐라고 할 때 그 높이를 어디서부터 재냐면 평균 수면이 아니라 얘도 기본 수준면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도에다가는 항해사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갖게끔 최악의 상태를 보통 적어놔요. 광달거리라든지 아니면은 해수면의 높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최악이었을 때 상태, 조류 속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마스트 노출된 침선 이런 거는 위험한 애들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태인 해수면이 가장 내려갔을 때 아주 높죠. 그렇게 되면 이 높이가 그때의 높이를 적게 됩니다. 정답이 4번, 3번이 되겠네요. 남북 방향으로 항해 시의 대권 항법이 항정선 항법에 비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권 항법 기억하시죠? 대권 항법이라는 건 지구 위에 항정선을 그리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정선은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은 극으로 가게 되죠. 그게 아니라 대권을 따라서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요 대권을 따라서 쭉 항해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대권 항법을 근데 항해사들이 이제 하려면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일반 해도에서 이제 대권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항해를 할 때 침노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항정선을 그려요, 배가. 그래서 특정 침노마다 항정선을 계속 그리지 않게끔 변침해주면서 여러 항정선을 이어서 결국 대권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요. 아주 효율이 좋지 않은 이상은 대권 항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좌우선 위를 항해를 한다라는 거는 아까 여기 문제처럼 남북 방향으로 항해를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좌우선 따라서 항해를 했다는 거죠. 남북 방향으로. 자, 근데 왜 이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냐? 남북 방향은 요 좌우선은 우리 항정선이라고 배우거든요. 동시에 대권이에요. 특이해요. 우리 굳이 항정선을 따라 항해하는 거랑 똑같은데 대권 계산하고 대권 항법 원칙 지킬 필요 없죠. 그래서 효율이 없더라. 실제로 만약에 왜 남북 방향으로는 대권 항법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남북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좌우선을 항해하게 되는 건데, 좌우선은 항정선이면서 동시에 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시선의 용도로 옳지 않은 거. 중시선 두 개의 물표를 일직선상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내가 저 물표를 하나로 보게 되면 해도상의 중시선 위에 올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엄선으로도 쓸 수도 있었다 했고요. 컴퍼스 오차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이로로 물표가 이렇게 하나로 된 거를 측정하고 해도상의 그 하나로 된 일자로 된 중시선도 측정해서 오차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위치선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경계선은 왜 틀렸냐면 수심 한정이죠. 보통 등심선을 경계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경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심을 선으로 표시한 등심선을 보고 내가 선박의 항해 흘수상 위험한 구역이 있을 거예요. 얘가 위험하다. 그러면은 특정 등심선을 색깔이나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기는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 요런 거를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계선은 수심 때문에 끊는 겁니다. 중심선과는 관계가 없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